그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다. 빗소리, 아버지의 낮은 노랫소리, 그리고 까무룩 잠이 들었던 동생의 고른 숨소리까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찾아온 것은 쇠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끔찍한 마찰음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암흑이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5살 터울의 동생, 민재였다. 형. 무서워. 울음 섞인 동생의 목소리에 나는 부서진 차체에 짓눌린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안간힘을 다해 동생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민재야. 형이 있잖아. 절대 이 손 놓으면 안 돼.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구조대의 다급한 손길에 의해 허무하게 끊어졌다. 뒤섞인 비명 속에서 동생의 얼굴이 멀어져 갔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강인우의 하루는 언제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지독한 통증과 함께 왼쪽 다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욱신거리며 올라오는 통증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를 놓아준 적이 없는 지긋지긋한 동반자였다. 그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절뚝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아내 서연이가 어젯밤 머리맡에 챙겨둔 약과 물컵이 보였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잠든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이었다. 인우는 소리 없이 약을 삼키고 아내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겼다. 조금만 더 버텨줘, 연희야. 아내 서연이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그 병은 서서히 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병이었다. 완치약은 없었다. 그저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고가의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 약값을 벌기 위해 인우는 낡은 1톤 트럭에 야채를 싣고 도시의 변두리를 떠돌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농수산물 시장은 삶의 전쟁터였다. 인우는 다리를 절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날 팔 야채를 골랐다.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싼 값에 구하기 위한 상인들의 기싸움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인우는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챙겼다. 무거운 야채 박스를 트럭에 싣는 일은 고역이었다. 한 번 박스를 들어올릴 때마다 왼쪽 다리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 박스 하나가 연희의 약값이 되고 월세가 되고 두 사람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었다. 총각, 오늘 물건 좋네. 좀 깎아줘. 어머니, 이거 정말 미치고 드리는 거예요. 대신 파 한 단 더 얹어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하면 인우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넉살로 주부들의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은 구청 단속반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어이, 강씨. 또 여기서 장사해. 오늘만 3번째야. 아니나 다를까 확성기를 든 구청 단속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우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달려나갔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람 약값 때문에. 사정 딱한 사람이 당신 하나인 줄 알아. 빨리 안 치워. 당장 과태료 딱지 끊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인우는 붉어진 얼굴로 황급히 야채들을 다시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야속하게도 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야채는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오늘 하루 공쳤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우는 트럭을 강변에 세웠다. 빗줄기가 거세지며 트럭의 낡은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다리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아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이 있다면 제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신은 언제나 그의 기도에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0년 전 그날의 사고 이후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다.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과도 생이별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서름과 차별, 그리고
평생의 족쇄가 된 다리의 장애까지. 그의 인생은 거대한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때 연희를 만났다.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던 그녀는 인우의 그늘진 삶에 처음으로 비춰진 한 줄기 빛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웠고 마침내 작은 단칸방에서나마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연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면서 그의 삶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띠링 마이너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병원에서 보낸 문자였다. 이번 달 약값과 진료비가 미납되었다는 독촉 메시지였다. 인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트럭에 남은 야채를 팔아도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이자 연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빗속을 뚫고 달리는 낡은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그날 장사는 공쳤다. 비에 젖어 눅눅해진 야채들은 헐값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인우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트럭을 몰아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웠다. 해는 이미 저물어 주변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연희의 건강 때문에 끊었던 담배였다.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의 트럭을 비췄다. 눈이 부셔 인상을 찌푸린 인우의 시야에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이런 외진 곳에 이런 고급차가 무슨 일일까? 혹시 또 다른 시비를 거는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우는 긴장하며 차 안을 응시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멀리서 봐도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다.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인우의 트럭 쪽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인우는 무의식 중에 담배를 비벼 끄고 차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경계심 가득한 인우의 물음에 남자는 대답 대신 인우의 트럭과 그 안에 쌓인 야채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비에 젖어 볼품 없어진 상품들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는다는 느낌에 인우는 기분이 상했다. 여기 있는 야채 전부 얼마입니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인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전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아 차갑게 느껴졌지만 말투는 정중했다. 인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누추한 야채를 전부 사겠다니. 혹시 자신을 놀리는 건가 싶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빛이 어려 있었다. 그냥은 못 드립니다. 비에 다 젖어서. 상관없습니다. 가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는 단호했다. 인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헐값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가격을 불렀다. 그러자 남자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인우에게 건넸다. 인우가 부른 가격의 몇 배는 좋게 되는 액수였다.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거스름돈이. 잔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전단지 한 뭉치를 꺼냈다. 이 전단지를 선생님 트럭에 좀 붙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요. 인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사람을 찾는 전단지였다.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박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보다 서너 살은 더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로 껴안고 있었다. 형제로 보이는 두 아이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들을 찾으시는 겁니까? 네. 제 형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인우는 전단지 속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자신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사진 속 동생처럼 형의 품에 안겨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시절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찾아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하니까요. 몇 년째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스쳐가는 절박함에 인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검은색 세단은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인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들린 수표와 전단지를 번갈아 보았다.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에 쥔 수표의 감촉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이 돈이면 연희에 밀린 병원비를 내고도 남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 트럭으로 돌아온 인우는 약속대로 전단지를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뒷문 중앙에 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단지 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형의 얼굴. 웃고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매.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인우는 고개를 저으며 시동을 걸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연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그저 고맙기만 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낯선 손길이, 그 낡은 전단지 한 장이 자신의 멈춰버린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인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잠드는 밤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밀린 병원비를 완납하고 나니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남은 돈으로는 연희가 좋아하는 과일과 영양제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인우는 연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연희는 세상에 그런 고마운 분이 다 있네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보고 웃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들의 어두운 단칸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여보, 그분 동생 꼭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뭐 도울 일 있으면 돕자. 물론이지. 트럭에 전단지 아주 잘 보이게 붙여놨어. 그날부터 인우의 트럭에는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가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장사를 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은 전단지에 관심을 보였다. 아이고, 딱하기도 해라. 어릴 때 헤어졌나 보네. 총각, 이 사람들 알아요? 꼭 좀 찾았으면 좋겠네. 사람들의 말에 인우는 네,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전단지 속 사진을 힐끗 보곤 했다. 보면 볼수록 이상했다. 사진 속 형의 얼굴이 마치 거울 속의 어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익숙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나 굳게 담은 입술 모양이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인우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20년이다. 그 사고 이후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동생 민재는 5살이었다.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아니,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보육원에 있을 때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사고 당시 동생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입양을 갔는지 다른 기관으로 보내졌는지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을 찾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그리움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다. 인우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며칠 전 그 남자 차민준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인우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우는 진심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민주는 인우의 트럭에 붙은 전단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연락 온 곳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민준의 얼굴을 보자 인우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인우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하고 트럭 옆에 노인간이 의자를 내주었다.
민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형과도 헤어졌다고 했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의 일부를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지금의 양부모님 집에 있었다고 했다. 양부모님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의 원장 부부였고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었다. 덕분에 그는 부족함 없이 자라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하나 형에 대한 기억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서도 형을 찾아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요.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인우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꼈다. 교통사고,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형과의 이별.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인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가리켰다. 혹시 그 사고가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어릴 적이었다는 것과 비가 오는 날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비가 오는 날, 인우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파편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차,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동생의 울음소리. 그럼 형의 이름이나 나이는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민주는 괴로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인우는 차마 다음 질문을 던질 수가 없었다. 정말 만약에 이 남자가 자신의 동생 민재라면?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이렇게 멀쩡하게 부잣집 아들로 자랐을 리가. 자신처럼 보육원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았을 것이다. 정신 차리자, 강인우. 헛된 희망 갖지 말자. 인우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몸에 흉터나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까? 사고 때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왼쪽 팔목을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긴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릴 때 생긴 흉터라고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인우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흉터는 인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처였다. 사고 며칠 전 민재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생긴 상처였다. 자신이 함께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죄책감 때문에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기억이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인우는 비틀거리며 트럭에 몸을 기댔다. 눈앞에 이 청년이, 이 멀끔한 남자가 자신의 동생 민재란 말인가? 2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유일한 혈육.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으세요? 걱정스럽게 묻는 민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인우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한마디를 내뱉었다. 혹시 당신 이름이 김민재 아닙니까? 그 이름을 뱉는 순간 인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민재. 그 이름이 인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준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제 어릴 적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차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김민재는 양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이름일 뿐이었다. 세상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양부모님 외에는 없어야 했다. 인우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절뚝이며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민재야. 나야. 나라고 이놈아. 내 형 인우. 강인우야. 하지만 인우의 성은 강씨였다. 보육원에서 새로 만들어준 성이었다. 원래 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인우를 바라보았다. 형.
이라고요? 하지만 제 형이 맞다는 걸 어떻게? 그때 인우는 자신의 바짓단을 걷어 올렸다. 왼쪽 종아리에는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뒤틀린 뼈의 형태와 여러 번의 수술 자국이 흉물스럽게 얽혀 있었다. 이거 그날 사고 때 생긴 흉터야. 나는 이 다리 때문에 평생 이렇게 절면서 살아. 그리고 내 팔에 있는 그 흉터.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잖아.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 기억 안 나? 인우의 절박한 외침에 민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의 자동차 안, 자신을 꽉 잡아주던 따뜻하고 커다란 손, 그리고 형. 무서워. 라고 울먹이던 자신의 목소리.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울고 있는 자신을 업고 미친 듯이 뛰던 형의 등.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 속 같았지만 눈앞에 남자가 내뿜는 절실함은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형. 민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인우는 와락 그를 껴안았다. 그래, 민재야. 나다. 내 형이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인우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민준 역시 인우의 등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두 남자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겨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서로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주보고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다. 형. 정말 형 맞구나. 얼굴이. 사진 속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아. 어릴 때 그 얼굴이 똑같이 남아있네. 두 사람은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인우는 먼저 민준의 안부를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민준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사고 후 기억을 잃고 양부모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 형을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던 이야기까지. 형은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힘들게? 민준은 인우의 남루한 행색과 낡은 트럭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 장애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그리고 아내 연희의 이야기까지.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냐.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났고 그걸로 됐어. 인우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동안 형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았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그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뿐이지. 이제 다시 만났으니 괜찮아. 인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핏줄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민재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 형수한테 인사시켜야지. 인우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세단을 그 자리에 놓아둔 채 인우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20년 전 그날처럼 굳게 맞잡혀 있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인우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형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화려한 자신의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그는 가슴이 아팠다. 누추하지.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해. 인우는 애써 밝게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연희의 손길이 닿은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연희가 힘없이 앉아 있다가 현관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여보 왔어? 어서. 손님은 누구? 연희는 인우 뒤에 서 있는 민준을 보고 놀란 듯 말을 흐렸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보 놀라지 마. 이 사람. 내 동생 민재야. 내가 늘 얘기했던 내 동생. 인우의 말에 연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인우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동생. 이요? 민재 씨?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비틀거렸다. 인우와 민준이 동시에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정말. 정말 민재 씨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연희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당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저도 형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민주는 연희의 창백한 안색과 가녀린 손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형이 말했던 아픈 형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사진으로 본다면 가녀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병색이 완연한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자. 다들 서 있지 말고 앉아. 민재야, 너도 이리 와서 앉아. 인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두 사람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좁은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인우는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먹을 게 별로 없네. 시장이 파장이라. 아니에요, 형. 뭐든 괜찮아요. 형이 차려준 밥 먹는 건데. 민준의 말에 인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연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이 사람 요리 솜씨 제법이에요. 기대해도 좋아요. 연희의 농담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세 사람은 그렇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였다. 식사를 하며 민주는 형 부부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되었다. 인우의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연희의 병은 치료가 시급하지만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형수님, 병원 제대로 가보신 거 맞아요? 응. 대학병원까지 다 가봤어. 근데 뾰족할 수가 없대. 그냥 이 약 먹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인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민주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연희의 치료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돼. 민재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지니?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라니, 형. 우리가 가족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형수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해. 인우의 완강한 태도에 민주는 답답함을 느꼈다. 20년 만에 만난 형은 여전히 과거의 그 고집 센 형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그때 연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민재 씨 말대로 해요. 나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 같아요. 살고 싶어요, 여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애원에 인우의 고집도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쥐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과 동생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는 미안함이 그를 짓눌렀다. 민주는 그런 인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있잖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의 짐을 나눠서 질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돕게 해줘.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인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2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형제,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연희.
비록 시작은 누추한 반지하 방이었지만 그들은 그날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세 사람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이자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 세강의료원의 원장인 차현석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들이 20년간 찾아 헤맨 친형을 찾았다는 소식에 차 원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당장 형과 형수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말했다. 민주는 인우와 연희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세강의료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거대한 규모와 최신 시설에 인우와 연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원장실에서 만난 차현석 원장은 인자한 인상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인우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네. 민준이 형을 찾아 정말 다행이야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인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차 원장은 곧바로 연희를 위한 최고의 의료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연희는 그날부터 각종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우와 민주는 초조하게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형, 걱정 마. 아버지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들로만 팀을 꾸리셨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민준의 위로에도 인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모든 비용을 민준과 그의 가족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팀은 회의 끝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신약이었지만 연희의 경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자네는 그저 아내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주게. 차 원장의 말에 인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연희는 1인 특실에 입원했고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인우는 야채 장사를 잠시 접고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하며 연희의 곁을 지켰다. 민준 역시 회사 업무를 뒤로하고 수시로 병원을 찾아 형과 형수를 돌보았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연희는 약물 부작용으로 심한 구토와 탈모 증세를 보였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인우에게는 또 다른 고문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다. 민주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형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병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고 인우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교대로 연희의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처럼 연희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예후를 이야기했다. 여보,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당신이랑 민재 씨 덕분이야.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은 연희의 모습에 인우와 민주는 얼싸안고 기뻐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준의 양어머니 윤혜진 여사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인우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가난하고 장애까지 있는 인우가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 민준의 앞길에 누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당신은 민준이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저런 형 때문에 우리의 인생까지 엉망이 되면 어떡해요? 윤혜진은 남편인 차 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여보, 말이 심하잖아. 민준이한테는 유일한 혈육이야.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해? 전 못해요. 당장 저 사람들한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고 연을 끊게 하세요. 그게 우리 민준이를 위한 길이에요. 윤혜진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병원을 찾아와 인우에게 노골적으로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내 동생 앞길 막지 말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이게 너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윤혜진이 내민 봉투를 보며 인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민재 동생이지 돈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 주제 파악도 못하네.
내가 뭔데 우리 민준이 인생에 껴들어. 너 같은 건 민준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반항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형은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준아, 너 지금 엄마한테 다시는 형과 형수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윤혜진은 충격을 받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인우는 자신 때문에 민준이 가족과 불화를 겪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준은 그런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연희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혜진 여사와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인우는 그날 이후 부쩍 말이 줄었다. 민준과 차 원장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연희가 그들에게 거대한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가 없었다면 민재는 더 행복했을 텐데. 자괴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다시 야채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연희의 병원비 걱정은 덜었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 동생의 도움만 받을 수는 없었다.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자신의 힘으로 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형, 왜 또 고생을 사서 해? 그냥 푹 쉬면서 형수님 곁이나 지켜. 아니야, 민재야. 나도 내 몫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신세만 질 수는 없어. 인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민주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형의 트럭을 새 차로 바꿔주고 안정적으로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알아봐 주었다. 인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동생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연희는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민주는 형 부부가 지낼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었다. 볕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였다. 반지하 단칸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민재 씨,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요. 형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형이랑 형수님이 행복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우의 마음속 그늘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동생이 베푸는 호의가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인우에게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이었다. 여긴 부모님 모신 곳이야. 양부모님께서 수소문해서 찾아주셨어. 인우는 아무 말 없이 묘비 앞에 섰다. 김영철, 박수진. 20년 만에 불러보는 부모님의 이름이었다. 그는 묘비 앞에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리고 큰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민준도 형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민재 찾았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잘 커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세요. 한참을 울던 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고맙다. 나 혼자서는 평생 찾아올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아니야, 형. 우리가 함께잖아. 부모님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형제애를 확인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날 밤 인우는 악몽을 꾸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빗속에서 미끄러지던 차,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손을 놓치고 멀어져 가던 동생의 얼굴. 안 돼. 민재야. 인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옆에서 자던 연희가 놀라 그를 깨웠다. 여보, 괜찮아? 또 악몽 꾼 거야? 연희야. 내가 민재 손을 놓쳤어. 나 때문에.
인우는 아이처럼 연희의 품에 안겨 울었다. 사고의 트라우마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인우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는 형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의 양아버지인 차 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차 원장은 인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오랜 시간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어. 동생을 다시 만난 것이 기폭제가 되어 억눌려왔던 감정과 트라우마가 터져나온 걸 거야.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해. 민주는 인우에게 심리치료를 권했지만 인우는 쓸데없는 소리 마. 난 괜찮아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동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다시 어두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연희의 건강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인우의 마음이 깊은 병에 걸려버린 것이다. 과거의 상은은 그렇게 그들의 행복을 다시 위협하고 있었다. 인우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트럭을 모는 것 외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민준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연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애가 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뿐이었다. 형, 제발 병원 가자. 응. 이렇게 계속 폐인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 내버려둬. 이게 내 모습이야. 원래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인우는 민준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준의 도움으로 얻게 된 안락한 삶이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차라리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내의 약값을 걱정하며 살던 때가 더 마음 편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인우는 평소처럼 야채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거 자신에게 야채를 대주던 도매상과 마주쳤다. 그는 민준 덕분에 더 좋은 조건의 거래처와 계약한 뒤로 그와는 거래를 끊은 상태였다. 어이 강씨. 오랜만이네. 요즘 아주 떼돈을 버나 봐. 차도 바꾸고 얼굴도 폈어. 도매상은 비아냥거리며 인우의 어깨를 툭 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긴. 소문 다 났어. 재벌 동생 만나서 팔자 고쳤다며? 좋겠네. 빌빌거리더니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하고.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인우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동생 백으로 장사한다더라. 기생충 같은 놈. 인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왜 틀린 말했나? 내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잖아. 동생 없었으면 넌 아직도 구청 단속반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을걸. 그 순간 인우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도매상에게 주먹을 날렸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싸웠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싸움은 멈췄다. 인우는 파출소에 앉아 조사를 받았다. 폭행죄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준이 모든 것을 수습했다. 그는 도매상에게 두둑한 합의금을 쥐어주고 인우를 빼냈다.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고 인우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결국 동생의 돈으로 또다시 문제를 해결한 꼴이 되어버렸다. 집에 도착한 인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민재야, 형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어. 연희와 민주는 무너져 내린 그를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인우는 술을 마셨다.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다. 그리고 그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형, 어디가? 인우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위태롭게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미터 아래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다리의 통증도 마음의 상처도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력감도. 형, 안 돼.
제발 그만해. 뒤따라온 민준이 절규하며 그를 붙잡았다. 이거나. 날 내버려둬. 나 같은 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이 죽으면 나랑 형수님은 어떡하라고. 제발 정신 차려, 형.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인우는 죽으려고 발버둥 쳤고 민주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았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형 마음도 모르고.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민준의 울음 섞인 외침에 인우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는 동생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주저앉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너무 못나서. 두 형제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인우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그는 동생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옥상에서의 소동 이후 인우는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그는 민준의 손에 이끌려 순순히 병원을 찾았고 전문의와의 상담 끝에 심리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것이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상담사는 인우의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그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과 마주하며 몇 번이고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주는 연희와 민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힘들면 그만해도 돼. 너무 애쓰지 마. 아니야, 연희야. 나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형, 오늘은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기 무섭잖아. 됐다, 이 녀석아. 내가 무슨 애냐. 나 혼자 갈 수 있어. 인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의 트럭은 언제나 신선한 야채와 함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그런 형의 변화가 대견하고 기뻤다. 그는 형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다. 형, 언제까지 트럭 장사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같이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 형은 야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신선한 유기농 야채 전문점을 여는 거야. 인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언제까지고 동생에게 의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구상하며 새로운 꿈을 함께 키워나갔다. 연희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해졌다. 그녀는 가게 일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고 가게의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가게 오픈을 앞두고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윤혜진 여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민준의 노력과 인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가게를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민준이 형이라니. 앞으로 우리 민준이 잘 좀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가족이 있었다. 인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가게 오픈을 하루 앞둔 날 밤, 인우는 잠든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연희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형제네 야채 가게가 문을 여는 날 아침부터 하늘은 쾌청했다. 가게 앞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차 원장 부부와 민준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인우가 트럭 장사를 하며 알게 된 단골 손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총각, 이제 여기서 자리 잡는 거야? 축하해. 인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옆에는 연희와 민준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형제네 야채 가게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반값 세일합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능숙하게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연희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계산을 도왔다. 가게 안은 신선한 흙냄새와 야채의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했다. 인우가 직접 발품을 팔아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온 최상급 유기농 야채들이었다. 그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손님들은 야채의 신선함과 품질에 감탄하며 앞다투어 장바구니를 채웠다. 어머, 이 집 야채는 정말 다르네.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사장님이 직접 농사꾼들 만나서 가져오는 거래요. 믿을 수 있지. 가게는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인우와 민준, 연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라는 연대감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녹초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오늘 매출 대박이야 형. 민준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인우는 빙그레 웃으며 동생의 등을 두드렸다. 다 내 덕분이다 이 녀석아. 아니야 형의 안목 덕분이지. 연희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 다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도 부자 되는 건가?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형제네 야채 가게는 금세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신선하고 정직한 가게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인우는 더 이상 트럭을 몰고 거리를 떠돌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떼어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소외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주고 싶었다. 원장님,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강인우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인우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느덧 가게를 연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인우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힘이 넘쳤다. 연희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가게의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민주는 회사 일과 가게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형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활력소였다. 세 사람은 가게 1주년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차 원장 부부와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형, 강인우 씨와 우리 형수님, 서연혜 씨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인우와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형수님. 나에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인우는 쑥스러운 듯 동생을 와락 껴안았다. 20년의 엇갈린 세월을 지나 그들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형제네 야채 가게의 불빛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세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았다. 주말 오후 인우와 연희는 이사 온 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묵은 짐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준도 형의 집을 찾아와 일손을 거들었다. 형, 이건 다 뭐야?
무슨 골동품만 모아놨네. 민주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들을 보며 농담을 건넸다. 다 내 형이 보육원에서부터 이고 지고 다니던 보물들이야. 하나도 못 버리게 하잖아. 연희가 웃으며 핀잔을 주자 인우는 다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라고라며 투덜거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 빛바랜 책, 그리고 손때 묻은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인우가 보육원에서 자라며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준 물건들이었다. 이건. 민준이 상자 구석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습기를 먹어 서로 들러붙어 있었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이거 우리 어릴 때 사진 아니야? 인우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떼어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형제가 서 있었다. 바로 민준이 형을 찾기 위해 들고 다녔던 전단지 속의 그 사진이었다. 맞네. 이 사진. 계곡 놀러 가기 전에 아버지가 찍어주신 거. 인우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떨렸다. 민주는 그 사진을 건네받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겁에 질린 듯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 나. 이때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형이 내 손을 꼭 잡아줬던 것 같은데. 그랬지. 내가 물을 무서워해서 내가 계속 손잡고 다녔잖아.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렸다. 함께 장난치다 어머니에게 혼났던 일,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갔던 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일.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형, 근데 이 사진. 형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사고 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인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연희가 하고 작은 탄성을 질렀다. 여보, 생각났다. 그거. 당신 보육원 퇴소할 때 원장님이 챙겨주신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거 아니야?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물건들이라고. 연희의 말에 인우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무릎을 쳤다. 그는 상자 깊숙한 곳을 뒤져 낡고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인우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손으로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 한 장이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형제.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 행복해요라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건 민재 내가 그린 거다. 유치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 있었을 때. 인우의 말에 민주는 그림을 받아들고 숨을 삼켰다. 그는 그 그림을 기억했다. 그림을 그려가자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화가 되겠네라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형, 나 이거 기억나? 기억난다고.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그림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가족의 사랑이 담긴 기억들이 이 낡은 그림 한 장을 통해 완벽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인우는 우는 동생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연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 사진이랑 그림 우리 거실에 예쁘게 걸어두자. 우리가 다시 찾은 가족이니까 절대 잊지 않게. 연희의 말에 인우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빛바랜 기억들은 세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완전한 가족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형제네 야채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더니 계산대에 앉아있던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기가 강인우 씨가 하는 가게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무슨 일로? 연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자는 와락 연희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자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연희와 가게 안의 손님들은 모두 당황했다.
마침 창고에서 야채를 정리하고 나오던 인우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다.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단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인우는 여자를 일으켜 세워가게 한쪽의 의자에 앉혔다. 여자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들은 연희와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연희가 세강의료원에서 신약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사장님, 기적을 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치료비는 평생 일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여자의 절박한 모습에 인우와 연희는 마음이 아팠다.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연희의 치료는 차 원장의 특별한 배려와 엄청난 비용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아주머니, 마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인우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흐리자 여자는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그때 가게로 들어서던 민준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주머니, 일단 저희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입니까, 도련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민준은 곧바로 차 원장에게 연락했고 며칠 후 여자의 아들은 세강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었다. 차 원장은 병원 재단을 통해 그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형제네 야채 가게는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착한 가게, 기적을 파는 가게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와 후원금이 답지했다. 인우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민재야, 연희야. 우리 이 후원금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인우의 제안에 민준과 연희는 흔쾌히 동의했다. 세 사람은 형제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형제네 야채 가게의 수익금 일부와 후원자들의 성금을 모아 그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뜻밖의 손님이 가져온 나비 효과였다. 인우와 연희는 자신들이 받았던 기적과 사랑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선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해주었고 세상은 그들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형제재단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차 원장 부부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특히 윤혜진 여사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과거의 차가운 이미지를 벗고 자유로운 사회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인우와 연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아가 힘들지는 않니? 재단 일이 보통이 아닐 텐데. 어머님 괜찮아요. 보람있고 즐거운걸요. 윤혜진은 이제 연희를 세아가라고 부르며 살갑게 챙겼다. 주말이면 함께 쇼핑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느 고부지간처럼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인우에게도 큰아들 가게 일은 잘 돼가? 라며 안부를 묻는 등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인우와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다. 특히 민주는 과거 어머니가 인우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혜진은 인우와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준이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다, 민준아. 나는 너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인우 너에게. 윤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내가 정말 못된 시험이었지. 너희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했다. 돈으로 너희를 떼어놓으려 했던 것, 너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었었다. 질투심? 이라니요? 인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윤혜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이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다. 그런데 그런 민준이가 너를 만난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나보다 너를 더 따르고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과 질투심이 들었다. 내 아들을 너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미워하고 밀어냈던 거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용서해다오, 인우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에 인우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로소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행동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였던 것이다. 인우는 조용히 윤혜진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의 마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희에게 받은 상처 내가 다 갚아주마. 그날 이후 윤혜진은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대했다. 그녀는 인우의 다리를 위해 최고의 재활치료사를 수소문했고 연희를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보약을 끊임없이 지어날랐다. 어느 주말 차 원장의 가족과 인우, 연희는 모두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사랑과 믿음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었다. 윤혜진은 완성된 가족 사진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질투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형제네 야채 가게가 승승장구하고 형제 재단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작은 작은 악성 루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형제네 야채 가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과거 인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인우가 사실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며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제재단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었지만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다. 자극적인 내용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형제네 야채 가게와 재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재단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강인우 씨, 정말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습니까? 재단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인우와 민준, 연희는 하루아침에 선행의 아이콘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가게 매출은 급감했고 재단 후원도 뚝 끊겼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민준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루머 유포자를 찾아 나섰다. 며칠 후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바로 과거 시장에서 인우와 싸움을 벌였던 도매상이었다. 그는 인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민주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인우가 그를 말렸다. 민재야, 그냥 놔두자.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나한테 맞은 앙금이 아직 남아있었겠지. 형,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가게랑 재단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돼. 인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연희와 민준도 그런 형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준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경쟁사에서 민준의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을 빼돌려 먼저 제품을 출시해버린 것이다.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부도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술 유출의 주범으로 민준의 최측근이었던 부하 직원이 지목되면서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인우와 민준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형, 나 이제 어떡하지? 모든 게 끝났어. 민준은 술에 취해 인우에게 기대어 울었다. 인우는 그런 동생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재야.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있잖아. 돈도 명예도 다 잃어도 괜찮아. 우리만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인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다져진 그의 내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과거의 강인우가 아니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동생과 아내를 지켜야 하는 강한 남자였다. 시련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민준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고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살던 아파트와 차도 모두 처분해야 했다. 차 원장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민준은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거절했다. 그는 인우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한때 잘나가던 젊은 CEO에서 무일푼 백수가 된 민준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 동생을 보는 인우와 연희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민재야, 밥 먹어야지.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입맛 없어, 형.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인우는 더 이상 동생을 그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준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내가 이러면 형수랑 나는 어떡하라고.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모든 걸 잃었는데. 잃긴 뭘 잃어. 내 곁엔 내가 있고 형수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게 전부 아니야? 돈이야 다시 벌면 돼. 인우의 일갈에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는 형의 얼굴을 보며 오열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지. 알면 됐다.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인우는 우는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달라졌다. 그는 형제네 야채 가게에 나와 형을 돕기 시작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다. 악성 루머로 인해 끊겼던 손님들의 발길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인우의 진심과 정직함은 결국 통했다. 그를 믿어주는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루머가 허위 사실임을 알렸고 언론도 정정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는 사장님 믿어요. 이런 가게가 없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켜줄게요. 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인우와 연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민주는 가게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형의 안목과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신선한 야채를 이용한 건강 도시락 배달 사업을 계획했다. 형, 이거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요즘 사람들 건강에 관심 많잖아. 글쎄다. 도시락이라. 나 한번 믿어봐, 형.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해. 민준의 눈은 다시 예전처럼 총기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인우는 그런 동생을 믿고 그의 계획을 지지해주기로 했다.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작은 주방을 만들어 도시락 개발에 매달렸다. 연희는 영양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인우는 최고의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그들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그리고 형제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과 관공서를 돌며 홍보에 나섰다. 정성과 진심은 이번에도 통했다. 신선하고 맛있는 건강 도시락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형제 도시락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데 성공한 것이다. 시련은 그들을 넘어뜨렸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형제 도시락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 사람은 예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재기에 성공했고 인우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다. 연희는 영양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자아를 실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인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생과의 못다한 약속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인우는 민준을 조용한 바로 데려갔다. 민재야,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여행? 갑자기 웬 여행이야, 형? 기억 안 나? 어릴 때 우리 가족 마지막 여행. 비만 안 왔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인우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아련해졌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 차를 타고 가던 길, 창밖으로 보이던 푸른 산과 계곡.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던, 그러나 비극으로 끝나버린 마지막 가족 여행. 형, 나 아직도 가끔 그날 꿈을 꿔. 나도 그래.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졌어. 너랑 나 그리고 형수랑 셋이서 우리만의 첫 여행을 가는 거야. 그날 우리가 못다한 행복을 마저 채우러 가자. 인우의 제안에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20여 년 전 그들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강원도의 한 계곡이었다. 예전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굽이치는 물줄기와 주변의 풍경은 어렴풋이 기억 속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세 사람은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보, 물 차가워. 감기 걸리겠어. 연희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우와 민주는 아이처럼 물장구를 치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별. 정말 많다. 연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민재야, 너 어릴 때 저 별 보면서 무슨 소원 빌었는지 알아? 인우가 묻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형이랑 평생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었잖아. 이 녀석아. 인우의 말에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 소원 이제 이루어졌네. 세 사람은 말없이 타오르는 모닥불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20여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별을 보았을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인우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인우는 눈에 띄게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못다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온전히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었다. 형제재단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제는 희귀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인우와 연희, 민주는 재단 활동에 더욱 깊이 관여하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재단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조부모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 희귀병 환자 하늘이었다. 하늘이는 밝고 씩씩한 아이였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희는 하늘이의 사연을 듣고 유난히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살뜰히 챙겼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인우와 민준도 그런 연희를 도와 하늘이의 든든한 삼촌이 되어주었다. 하늘아, 이거 삼촌이 주는 선물이야. 우와, 로봇이다. 고맙습니다, 삼촌. 하늘이는 세 사람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인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하늘이 입양하면 어떨까? 인우는 연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연희가 앓았던 병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좋아. 하늘이 같은 예쁜 딸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인우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안겼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세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모든 과정을 헤쳐나갔다. 차 원장 부부도 그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마침내 법적으로 하늘이는 그들의 딸이 되었다. 아빠, 엄마. 하늘이가 인우와 연희를 부르며 품에 안기는 순간 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민주는 조카가 된 하늘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하늘이, 이제 외삼촌이 든든하게 지켜줄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이었다. 하늘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인우와 연희는 하늘이를 통해 부모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민주는 조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늘이가 가족이 된 후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를 무너뜨렸던 부하 직원 박진수 대리에 대한 것이었다. 박 대리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우는 생각이 달랐다. 민재야, 박 대리라는 친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알아. 하지만 그 친구도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유도 듣지 않고 무작정 미워만 하는 건 옳지 않아. 인우의 설득에 민주는 마지못해 구치소로 향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박 대리는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대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어린 딸이 자신과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경쟁사에서 딸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술 유출을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대리의 사연을 들은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역시 가족의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박 대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연민과 동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길로 형제재단에 연락해 박 대리의 딸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박 대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재야, 정말 괜찮겠어?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인데. 괜찮아, 형. 나도 형 덕분에 배웠잖아. 용서하는 법을. 민주는 인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며칠 후 박 대리의 재판이 열렸다. 민준의 탄원서와 정상 참작이 받아들여져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풀려난 박 대리는 가장 먼저 민준을 찾아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사장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딸을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민준은 박 대리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박 대리를 형제 도시락의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 대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민준의 은혜에 보답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민준은 한 뼘 더 성장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은 복수가 아니라 관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베푼 용서는 또 다른 기적을 낳으며 그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하늘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인우는 하늘이의 입학식에 갈 생각에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입학식 날 인우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하늘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다. 연희와 민준도 함께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우는 왠지 모를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강하늘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입생 대표로 하늘이의 이름이 불렸다. 하늘이는 씩씩하게 단상 위로 올라가 또박또박 입학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인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예쁘죠? 그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불렀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 그러나 너무 일찍 끝나버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하늘이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중국집으로 향했다. 우리 하늘이 오늘 정말 장했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인우가 기분 좋게 말하자 하늘이는 짜장면 곱빼기요. 라고 외치며 웃었다. 행복한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 인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형, 선물이야. 선물? 무슨 날도 아닌데. 그냥 주고 싶어서. 형이 진짜 아빠가 된 기념으로. 상자 안에는 고급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앞으로는 이걸로 하늘이 알림장에 사인해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라고. 민준의 말에 인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동생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고맙다, 민재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인우는 잠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이 선물해준 만년필로 알림장에 사인을 했다. 아버지 강인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눌러 썼다. 그 이름의 무게가, 그 이름이 주는 책임감과 행복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를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동생을 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는 앞으로 하늘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형제네 야채 가게와 형제 도시락은 지역 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형제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로 성장했다. 인우의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늘이는 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 되었고 연희는 재단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지만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다. 민주는 형제 도시락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시켜 성공적인 사업가로 재기했고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인우는 온 가족을 이끌고 소풍을 떠났다. 목적지는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추모공원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하늘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하늘이는 묘비 앞에서 씩씩하게 인사를 했다. 인우와 연희, 민준과 그의 약혼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민재도 이제 곧 장가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예쁜 딸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우는 묘비에 조용히 술을 따르며 말했다. 그들은 추모공원 근처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연희가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하늘이의 재롱에 웃음꽃이 피었고 민준 커플의 애정 행각에 닭살 돋는다는 핀잔이 오고 갔다. 형, 나 결혼하면 분가해야겠지? 민준이 아쉬운 듯 묻자 인우는 웃으며 동생의 등을 쳤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너도 내 가정을 꾸려야지. 대신 주말마다 꼭 놀러와야 한다. 하늘이가 외삼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연하지. 우리 하늘이 선물 사들고 매주 쳐들어올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우애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서 잠든 하늘이를 보며 연희가 인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렇지? 응. 정말 행복하네. 인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옆자리에 연희와 백미러로 보이는 민준 커플, 그리고 잠든 하늘이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세상이자 전부인 사람들이었다. 그는 20년 전 빗속에서 동생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길고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있었다. 그의 곁에는 눈부신 햇살 같은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인우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차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그들의 행복한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웃고 울며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5년 후 봄. 인우의 가족은 작은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마당 한쪽 텃밭에는 인우와 하늘이가 함께 심은 상추와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아빠, 이것 봐. 토마토 열렸어. 훌쩍 자란 하늘이가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들고 인우에게 달려왔다. 인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절뚝거리던 걸음은 재활치료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저녁은 아빠가 직접 딴 토마토로 스파게티 해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 부부가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어머, 어서 와. 우리 조카들, 이모 할머니 보러 왔구나. 연희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느새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다. 인우와 민주는 마당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지난 날을 추억했다. 형, 그때 기억나? 형이 옥상에서. 야,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나 뜨거워서 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과거의 상처들이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밤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다. 인우는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다.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든든한 동생과 재수씨, 그리고 토끼 같은 조카들까지.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도 부디 행복하세요. 그의 기도에 답하듯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다. 인우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길고 추웠던 겨울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의 인생에 눈부시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이다.